제가 오늘 진행할 강의는요, 아마 지난번 공통 강의 1강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거 연속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의를 이제 제가 세팅을 좀 잠깐 해볼게요. 줌에 계신 분들도 이제 보여야 될 텐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손동료를 할 필요는 없죠.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제가 PT를 좀 켜봤는데요. 잠시만요. 네, 세팅이 됐네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청년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엄창환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한 11, 20, 18, 한 5년 전, 6년 전쯤에 여러분들처럼 청년정책 네트워크 참여자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지원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단장으로 이제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제 부산시 청년정책도 같이 만들고 뭐 조례도 만들고 뭐 이제 이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사실 청정넷은 조금 남다르긴 합니다. 시작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단순히 만들었던 정책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세 지원금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행복박스, 그 외에 이제 좀 규모 있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사실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자분들이 제안하셔서 만들어진 정책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진 못하시는데, 어쨌든 행정이 그냥 정책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 정책 제안 과정을 같이 밟아 나가는 게 유의미하고, 그리고 충분히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몇 년간 증명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하시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되면서 의미 있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오늘 왔습니다. 일단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요,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궁금한 게 있거나 혹은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뭐 기록해놓다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은 제가 혹시 예를 들면 손 드는 걸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능하면 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면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고 하시면 채팅이나 이런 것들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그렇게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디 같이 계신 분과가 모여 계신 곳도 있나 봐요. 반갑습니다. 화면 켜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그러면 하나씩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넘어가고 있죠?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는 강의와 실습이 되겠죠? 정책 제안 준비하기입니다. 제가 부제로 이해관계자와 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좀 확인해 본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일단 제 소개랑 이런 것으로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3월달쯤부터 이제 올해 참여자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청년정책 공동 시작되었는데요.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복습 앞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오늘 이후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를 좀 같이 인지하는 시간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참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다 같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제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소속과장님들 여쭤보면 이제 힘들다고도 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이래야 돼가지고 참여하기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소분과 모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각자 같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강의라든지 의제 발굴 워크숍 같은 거 거치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점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정책 제안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좀 적어볼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의제 발굴 워크숍 오셨으면 진행자가 진행하는 PT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좀 빠르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그래서 그 정책 제안서 작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나 내용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요거까지 이제 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고 지금 이제 분과별로 일단 오프라인 현장에는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볼 것들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만 하고요. 현장은 이제 오프라인 중심이고 이제 줌에서는 이제 메시지로 올려주시는 분들이나 발언으로 궁금한 것들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위주로 좀 같이 찾아보거나 개별적으로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나중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습이다 보니까 챙겨주시는 분이 현장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부 청년정책 그 조정위원회 위원분이 오늘 부산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데리고 왔거든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 분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랑 이제 그분하고 둘이 같이 테이블도 가가지고 이야기도 좀 듣고 필요한 거 약간 같이 데이터도 확인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준비되셨나요? 안녕. 자, 이게 온라인 강의가 이제 반응이 사실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별탈 없이 듣고 계시는 걸로 네, 김지훈님 감사합니다. 별탈 없이 듣고 계시는 걸로 인지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청정대생 흐름입니다. 아마 그 소분과장 회의나 분과장단 회의가 있었어서 그때 공유드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분들도 대충 이제 대부분 내용을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3월달이죠. 지금 벌써 한 3달 전입니다. 3월달에 청년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참여자 모집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참가자 모집이 끝나고 5월달에 첫 만남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 한 200분, 지금 참여자가 212분이시거든요. 다 같이 이제 만나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가 어렵다 보니까 발대식 대신 했던 의제 발굴 워크숍 역시 이제 7차로 나눠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얼굴을 볼 시간이 없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8개의 분과 그리고 24개 소분과가 이제 구성이 되고 약 200명인 참여자분들이 이제 각각 소분과에서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때의 의미를 좀 되짚어 보자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고민들을 그 자리에 꺼내놓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소분과별로 예를 들면은 관심사 주제로 소분과를 만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좀 논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 자료들인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 적혀 있는 주요 내용은 그 당시 의제 발굴 분과 구성 워크숍을 했던 당시에 이제 주요 키워드를 적어 놓은 거라 지금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형되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분과랑 분과가 구성되고 나서 바로 연달아서 소분과장 간담회와 분과장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진행했던 이유는 첫 번째 소분과장 간담회 같은 경우는 어떤 소분과가 만들어졌는지 다 따로 이제 분과 구성을 하셨다 보니까 향후 소개도 좀 하고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공유도 하고 그리고 활동비 지급을 해야 돼서 보호 관련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각 소분과에서 소분과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활동계획서도 쓰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 지금 제출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대부분 활동비가 지급이 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몇몇 소분과 같은 경우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셔서 아마 조만간 활동비 지급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장단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청정대 구성 결과를 전체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과장 8분한테. 그리고 이제 의제 발굴 워크숍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라든지 전반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의견을 묻고 이런저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분과장단 회의를 좀 열어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을 분과장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분과장단 회의를 열린 회의로 하려고 좀 준비를 사무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뒤에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제 어쨌든 모르는 서로가 만나서 비슷한 주제로 예를 들면 팀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팀장들을 뽑으셨죠. 그러면 이제 청년은 사무국 팀장들하고 예를 들면 이런저런 이제 논의를 해보면서 이제 어떻게 운영해보면 좋겠냐 이런 논의를 이제 하고 있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첫 번째 공통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그날 현장에 한 6, 7분 정도가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한 2, 30분 정도 참여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주제는 이제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강의 주제였습니다. 청년장성 네트워크가 도대체 뭐고 거버넌스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도대체 이 안에서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강의를 오시지 못하셨어도 전에 들으셨거나 제가 드렸던 강의 자료에서 아마 내용들을 좀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복습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제발굴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의제발굴 워크숍에 상당히 많은 그 성명래 참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 시간은 이제 어쨌든 내가 누구냐, 우리가 뭐 하는 곳이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좀 구체화하고 이후의 활동을 좀 상상해보는 시간으로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내용들을 이제 좀 되짚어 보시면 거버넌스나 이제 활동의 단계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간단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의 아이디어를 대상, 내용,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까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보드게임으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할 것은 그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고 행정하고 같이 논의할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정책 제안 과제로 예를 들면 도출해야 되는 것이면 문서화하는 것이고 조금 더 의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같이 공모회장을 여는 것이고 이제 후속 활동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정책 제안 준비하는 내용과 정책 제안서 작성을 어떻게 해볼 건지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지 그것을 하기 위한 지원들과 어떤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같이 실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거 정리해서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 지난번 분과장단 회의에서 열린 회의를 좀 하자고 했던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급하게 이제 소분과장님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화상회의를 좀 진행해서 개별적으로 좀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쭉 취합해놓은 대략의 결과가 부산청년회 전체 회의 준비를 기반으로 운영지원단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좀 구성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소분과별로 준비하고 계시는 의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지금 전체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것을 서포트해드릴 정책기획단과 이제 정책아카데미를 바로 연달아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기획단은 각각 지금 소분과에서 제안하시려고 하는 정책들 관련해서 자문받으려고 자문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문 받고 싶은 분들한테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예산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책지원단은 그 정책 의제에 맞춰가지고 소분과랑 분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별도로 또 예를 들면은 문서 작업부터 시작해서 정책 제안서 어떤 디벨롭 과정을 도와드릴 분들은 별도로 다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양자간 자문도 받고 약간 같이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합되는 구조가 이제 곧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정 같은 거 조금 적어놨는데요. 아마 표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즐겁고 바쁜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 이제 아카데미도 좀 진행하고 정책장도 좀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부산시 각 부서랑 미팅도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논의도 거치고 8월달에 정책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거치면서 그것을 의제를 확산시키고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흐름과 이 이후 흐름 중간에 우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디벨롭 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습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했던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짚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버넌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 거버넌스이고 이제 부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참여 기구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 그리고 청정넷의 기능 같은 걸 좀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의 제약 하에서 그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청년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어진 자원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1년에 예를 들면 예산이 지금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각각 어디저기에 쓰이고 있겠죠. 근데 신규 정책을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예산이 예를 들면 당장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있는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거하고 다른 방법은 없긴 해요. 그래서 주어진 제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어쨌든 투명하게 무언가를 결정해보자 이런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소금가랑 분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비를 가지고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나거나 혹은 예를 들어 관련된 통계나 자원들을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막 거쳐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 이제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세계 주체는 이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 시민인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위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각각 이제 구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부산시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고 사업 집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일은 부산시 의회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뭐냐? 청년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소통하고 내부에서 소통을 거치고 그것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과제나 지역사회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시랑 의회랑 협의해서 부산시에 있는 청년 정책이 예를 들면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죠. 사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딴 데 가면은 그냥 정책장에서 아이디어 내고 끝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걸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시키는 과정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모전 같은 형태는 단발적이고 그 아이디어를 최종 검토는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에서 하거나 다른 전문가들이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사실 이렇게 운영해보는 이유는 그런 단발적인 공모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때론 좋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당사자의 관점이 깊게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청년회 같은 것도 하고 공모전, 정책 공모전도 하고 청책이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 단발적인 간담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것들을 놓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청년회에서 당사자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합니다. 거버넌스를 이제 행정에서 하려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가 좀 필요하고요. 이제 행정의 의지가 있는 상태이긴 한 거죠. 그리고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밀도 있고 책임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 밀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이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회의 정리된 내용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자기를 만들어서 막 열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 붙는 것들이 이제 구성원들의 신뢰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정책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건 이제 독재 정권에서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구성원들 간의 신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신뢰로 예를 들면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200명이 모여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200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뒤에 이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책을 구성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데 주요하게 살펴야 될 세 가지 요소로 법령과 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면 일단 법령은 근거고요. 사업은 내용이고 예산은 예를 들면 돈이죠.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법령은 이제 제가 우리사회 약속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왔었는데요. 우리사회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이 법령이라고 하는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실 때 이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중요하고요. 청년정책의 범위 내에서 사실 예를 들면 제안을 하시면 대부분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규 정책 같은 거일수록 예를 들면 근거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거가 없으면 그 사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안 되냐 뭐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산을 수반해야 하고 규모 있게 집행을 해야 되면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넘어갈게요. 지난번 이제 강의 때 쭉쭉 얘기해 드렸던 건데 넘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실제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사업은 지원금 같이 예를 들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간의 형태로 있기도 하고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있기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의제발굴 워크숍을 참여해 보셨으면 정책의 내용을 막 엄청나게 많은 카드에서 고르셨잖아요. 공간이냐, 보조금이냐, 뭐 수당이냐, 혹은 예를 들면은 무슨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이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카드에서 쭉 보셨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사업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이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수단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수단이 달라지는데요. 수단만 놓고 보면은 그 청년한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돈을 지원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이 그 수혜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또 상상해보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어떻게 정책을 가닿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사실 이 사업의 내용은 되게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의하시는 내용 안에 아마 그 단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포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정책 자문도 받고 정책 지원도 붙여보고 이러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손을 드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디벨롭 시키는 과정이 이제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요소 중에 예산인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찾아보긴 할 겁니다. 대략 이제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텐데, 세입세출 예산서를 제가 같이 들어가서 볼 테지만 아마 이것을 직접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대략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업 내용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적어도 예를 들면 얼마 정도 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 제안서 작성 방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물론 정책 일정 살펴보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약간 들어가 있던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좀 살펴보고요. 정책 제안서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서 작성 방법을 조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요 이전까지 이야기가 보통 이제 의제발굴 워크숍의 강의에 살짝 얹혀있던 내용과 공통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는데요. 요 정책 제안서 작성 관련된 내용 들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혹시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주문 채팅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발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계신 분? 주문 다들 듣고 계시는 거죠? 계십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안 계신 걸로 알고 일단 진행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 제안서 작성 방향 조금 들어가 볼게요. 정책 제안서를 저희가 이제 7월, 8월을 거치면서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부산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권한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로 투표로 참여하신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가지는 권한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가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권은 정확하게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있어야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 원을 넣어야 되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럼 그 과정에 개입을 하는 행위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통 예를 들면 6월, 7월, 8월, 9월을 거치면서 예산 계획을 확정 짓고 의회로 이것을 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달과 8월달에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고 부산시랑 논의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산시랑 협의해서 이것이 올해 예를 들면 반영시켜서 내년에 해보자라고 하는 결정이 같이 나게 되면 부산시가 해당 내용을 예산 계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의회로 넘기고요. 시의회에서 그것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는 거죠. 역시 시의회도 여러분들이 지방선거 때 투표로 선출한 시의원분들이 그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민으로 이미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선거라는 제도로 이미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조금 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목소리를 집어넣는 과정으로 참여기구를 둔 것이고 그것을 시가 예를 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게 100% 반영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 이제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정책 제안서를 써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아까 제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가능하거나 혹은 예를 들면은 근거가 없거나 혹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 사실 예를 들면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이제 공로회장도 열고 청년들 더 많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예를 들면 또 하반기에 어떤 의미 있는 계기가 있어서 반영되는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닐 경우는 그것은 내년에 논의를 막 넘어가서 내년까지 이걸 막 챙겨 나가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넷은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심사 구조를 두지 않고요.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나 새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열어놓는 겁니다. 왜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건 1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업계획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죠.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계획서를 한 장짜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추진 배경이 있고 추진 개요에 이제 기간, 대상, 예산, 뭐 내용 같은 게 있죠. 그리고 2020년도 추진 계획하고 뭐 성과 목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옆으로 살짝 넘겨보면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에는 이것의 취지나 배경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성 있게 적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포착하지 못하는 내용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모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몇 명이나 모아야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통 사업계획서에 들어가고 사실 이 한 장 정도면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분들하고 정책 제안서를 막 정리하다 보면 사실 한 장 가지고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긴 해요. 왜냐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죠. 취지가 막 한 장 넘어가는 제안서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막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서 이 가볍게 쓰면 이 한 장 정도로 가능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 살을 붙이시고 싶으면 그거에 따라 내용을 더 붙여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수연님 읽어보시는 곳인 것 같은데. 현장에 계세요. 아 현장에 계신 거예요? 수연님 두 분이신데 온라인이신가요? 혹시 그 줌으로 계신 수연님 아까 손 드셨다고 했는데 발언 지금 가능하신가요?
나중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사업계획서가 적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계획서가 이제 어디로 가냐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7월 달에 각 부서랑 협의를 한다고 만나면, 예를 들면 담당 주무관도 있고요,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만나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서는 국장님이 시간 내면 국장님이 오고, 못 오면 못 오실 수도 있죠. 네, 담당자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 제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예를 들면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팀이 있을 거고, 거기도 팀의 담당자가 있겠죠. 그럼 담당자, 팀장, 그리고 과가 있으니까 과장, 국장, 실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결제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물론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되게 우호적인 담당 과장님, 우호적인 국장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든 정책 제안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밟아나가면서 그들하고 대화를 잘하는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의회로 가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던 취지와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혹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소분과가, 우리 분과가 풀고자 하는 문제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둘러서 환경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사회적 환경, 행정적 환경, 법적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았는데요. 첫 번째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 공감대의 크기 이런 것과 좀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단일한 의제로 예를 들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것들을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청년주거 공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부산에서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떠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청년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히 높으나, 실질적으로 청년주택을 만들려고 하면 민비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런 것이 사회적 환경인 것인 거죠. 인정. 주거정책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환경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공감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책이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예를 들면 크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정책이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까 주거정책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의 크기 혹은 예를 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은 바로 정책으로 제안을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 어떤 의제를 확산하거나 공론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올해 정책 제안을 바로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내년 정책 제안을 위해서 더 많은 주체들을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끊임없이 지역사회에서 이슈 파이팅을 할 것인지, 이런 판단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행정적 환경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관련된 사례가 있냐 없냐, 혹은 타 시도에서 비슷한 게 하고 있는 게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건 뒤에 자료 찾으면서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적 환경은 근거 조례나 법령이 있는지입니다. 물론 부산에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도 타 지역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을 정책으로 제안을 할 거냐, 아니면 의제를 확산하고 이슈 파이팅 할 수 있는 공모회장으로 가져가 볼 거냐, 혹은 조례나 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만드는 행위로 무엇을 해볼 것이냐를 이제 가르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입니다. 정책 요소들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할지는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법령과 사업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 법령은 이것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찾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사나 정책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사가 좋은 것은요, 주로 중요한 내용들이 기사로 얹혀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회 현상, 이해관계자의 반응, 그것에 관련된 통계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 있는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사를 하나 찾으면 사실 내가 정책 제안서를 쓰는데 앞에 저걸 취재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뭐 부산정보원의 연구자료를 찾아본다든지,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행정문서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이제 검색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산청년회 사무국이나 센터, 부산시 자료 요청을 해서 내용을 받아보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정책 제안서 항목별로 잠깐만 빠졌나? 뒤에 있네요. 정책 제안서 항목별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질문들로 내용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아마 제가 이 항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소분과장님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과장님 통해서 전달을 드렸던가요? 아무튼 정책 제안서 작성 양식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네? 네네. 정책 제안서 작성 양식을 받으셨을 건데 그거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명칭, 사업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명을 가장 마지막에 적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책 내용하고 이런 것도 쭉 정리해가지고 요것을 설명해낼 예를 들면 간략한 문장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정책 제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이 이제 사업명, 제안 정책명이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제안 배경이 이 정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거 무엇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이 제안 배경 취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정책 도입의 이유이거나 근거가 되는 통계, 현상,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들,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소품관에 설문조사 하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들이 있던데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안 배경이 있고 제안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정책으로 제안할 것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가 정리가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되게 러프하게 적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은 부산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적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주거정책 같은 경우는 소득분위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자가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대상을 예를 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봐야 하는데요.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거나 타겟팅이 정확하게 될수록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정책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갈 거냐, 혹은 예를 들면 특정 대상을 지칭해서 정책을 집행할 거냐는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거리에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보편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것에 따른 근거도 수반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보편적인 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문제가 심각한 지점들을 포착해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정책은 아마 보편 정책의 케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전까지 청년회도 보통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것들은 정책 제안 내용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능한 대상이 누구여야 될 것 같은지를 고민을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아까 이제 보면은 뭘 해야 될 것 같은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 같은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것이 내용인데요. 요것을 이제 의제발굴 워크숍을 참여하신 소분과원들이 중간중간 다 계시니까 그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골랐던 카드들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편하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의제발굴 워크숍 툴킷에 들어가 있는 카드들은 기존에 있던 청년정책을 전체 분석을 해서 정책의 내용을 예를 들면 분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대상과 내용 같은 것들이 조금 잡히면 가격적으로 예산 규모가 잡히게 됩니다.
몇 명한테 어느 정도 규모로 뭘 지원해야 될 것 같아. 곱하기 하면 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쓰시기 어려운 경우는 나중에 정책 지원단을 붙여서 같이 조정을 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걱정을 하고 막 계산을 하는 게 너무 복잡하시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감각이 소문과 논의에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오늘 강의장에는 없었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실 예를 들면 기대 효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 효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 제안서는 보통 이런 틀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쭉 적어보는 과정들이 예를 들면 이제 후속 과정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혹은 예를 들면 이미 적으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정보도 찾고 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과 정보 찾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제안서 작성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인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두 번째, 행정의 구조와 언어를 이해하는 걸 거친 다음에 우리의 문제인식과 내용을 공공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정책 제안서를 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앞단의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할 내용인데 이 과정에 참고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간단하게도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검색과 정보 요청을 통한 정보나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저랑 같이 이야기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례이거나 타 지역 사례이거나 통계 자료이거나 연구 보고서,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문가나 관계자 인터뷰를 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미팅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문과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무국이 이제 소문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세팅하게 될 정책지원단을 통해서 같이 하게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 방문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소문과 계획에 지금 활동계획 같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는 설문조사를 좀 해보시겠다, 어디는 간담회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 의제발표 워크숍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두드림 센터를 방문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방문해볼 수 있게 저희가 연결시켜드리거나 연락처를 확인해서 달라 그러면 연락처를 확인해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좋겠는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소비과 중에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신 소비과 분들이 꽤나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면은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소문과들만 좀 사무국에서 같이 좀 확인을 해가지고 설문조사 하는 시점을 이때로 맞춰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홍보물을 센터에서 좀 만들고 부산시 청년정책 플랫폼 홈페이지도 올리고 부산시 홈페이지도 올리고 센터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렇게 막 동시 홍보를 막 해보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면 홍보도 같이 하고 청년들 모아보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제안과제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이제 미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서협의라고 하는 것들을 세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문과에서 필요하시면 직접 연락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부산시 다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다만 이제 내가 제안하는 정책이 어느 부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물어보시면 저희가 빠르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안서 작성 과정은 이러하고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의 1번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정보 모으기입니다. 요까지 조금 해놓고요. 잠깐 쉴 겁니다. 쉬고 그리고 이제 그 실지하면 실습 같은 것들을 좀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글링입니다. 구글 검색을 해서 찾는 것이 자료가 가장 예를 들어 방대하게 많이 나와요.
이것은 이 방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관련된 키워드로 뉴스 기사, 논문, 관련 자료, 어디 발표된 내용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글링을 검색의 시작으로 하시고요. 필요하시면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 뭐 네이버 뉴스 검색으로 가거나 뭐 네이버 논문 검색으로 가던가 혹은 예를 들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부산 청년을 검색하면은 보니까 부산시 청년정책 플랫폼도 나오고 관련 사업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블로그에 관련 글들도 막 나와요. 여기서 단서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이제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아까 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살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네, 법령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법령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저랑 나중에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시면 그 관련된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근거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언어와 행정의 언어가 달라서 그걸 맞춰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제안서 쓰는 과정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구직활동을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들을 위한 근거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언어를 여기에 검색하면 검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의 언어로 좀 바꿔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 구글링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법이 뭔지, 관련된 사업이 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단서가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정책적으로는 요즘에 니트라고 하는 용어가 정책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포착되면 그 용어들로 검색을 해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다 똑같이 법령을 찾아보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은 완성되어 있는 법들이 모여 있습니다. 법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근데 검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과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현재 만들려고 준비 중인 내용들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까지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근거가 없어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서 부산시 걸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의원이 이걸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원을 만나면 됩니다. 그냥 그 의원을 만나서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같이 만듭시다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어오면 힘도 나시겠죠. 같이 이런 것들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의도 해보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부산시 행정부서 찾기 있는데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검색으로 이것저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정책 관련된 사업계획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구글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정확한 거기에 있는 내용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사업 내용을 찾아볼 거고 제가 검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 예산도 부산시 청년정책,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의 청년정책이 있는 거 확인해보면 좋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정책들이 다 모여져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17개의 시도와 226개의 구시군 혹은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정책안과 유사한 게 있는지 유사하다고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산시에 유사한 게 있으면 그 유사한 내용을 바꿔나가자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할 것인가가 되는 거고요. 부산에 없는데 딴 지역에 있으면 그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부산에도 합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 같은 걸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통계는 사실 예를 들면 들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처음 이걸 써보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를 강의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 혹시 통계학을 나오셨거나 관련된 전공을 하고 계시거나 난 숫자 보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혹시 있으시면 저기 채팅 한번 쳐봐 주시고요.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줌도 지금 아무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단 이제 이걸 물어봐드린 이유는 사실 통계를 다뤄본 사람들은 되게 쉽게 찾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오신 분 중에는 이제 없는 것으로 지금 한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랑 저기 다 합치면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다른 분들이 또 있나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계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각각 소분과에서 필요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거고, 센터에서도 이제 필요한 데가 있으면 확인해서 좀 전달해 드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참고 자료로 좀 넣었는데요. 통계 자료들이 이제 그 키워드별로 관련된 조사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게 키워드를 좀 적어 놓은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 걸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걸 검색했을 때 인구 통계라든지 가구 통계라든지 주택 관련된 예를 들면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놨으니까, 혹시 통계 자료를 예를 들면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 통계의 언어로 물으면 검색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로 찾아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고용 노동 관련된 내용인데 근로시간 관련된 내용이 같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금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외에 이제 자료들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위에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고 고용노동통계 관련된 거는 이제 임금 관련된 거 이것저것 찾아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이때까지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를 크게 다뤄왔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자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 오래돼서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연구원에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 막 크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쭉쭉쭉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가시면 각종 자료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이따 같이 찾아보고 이제 들어가다 볼 텐데, 실태조사는 2018년도가 17년도, 실태조사를 2018년도인가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난 자료이긴 하나,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한 소분과에서 다룰 만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는 어떤 통계 자료는 매년 나오지만 어떤 통계 자료는 2, 3년마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통계 자료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부 통계상 사실 예를 들면 매년 데이터를 뽑기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 통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오랜 통계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이거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난 청년들과 같이 했던 이야기들이겠죠. 이게 현실이니까요. 이것이 상호 보완되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같이 확인하면서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3, 4페이지 정도만 더 있거든요. 제도개선 활동 노하우라고 해서 적어왔는데 한 2페이지 정도는 지난번에 있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앞서 이야기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타지역의 유사 사업, 유사 사례, 선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첫 사례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면 근거가 있는지, 동의하는 사회적 집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바꿔야 될 내용인 건지, 아니면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남고요. 이미 괜찮은 사례가 많다, 난 내가 몰랐는데 진짜 많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면 그것을 규모를 키우는 게 핵심이 되겠죠. 5명 주는 걸 10명 주자고 하고 10명 주는 거 30명 주자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펼쳐나갈 거냐, 후속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단서로 조금씩 드리긴 하였는데요. 정책 제안서를 쓰는 행위, 문서를 쓰는 행위는 사실 센터 입장에서는 이 문서가 정책 제안서 내용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왜냐면 문서 자체가 성과로 남기 때문이긴 하죠. 다만 제도 개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제안의 행위만 가지고 가름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내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사회적 합의가 더디다면 사회적 합의를 높이기 위해서 의제를 확산시키거나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드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많은 과정 안에 정책을 제안하는 행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과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내용을 모아가시면서 이것의 갈래를 예를 들면 잘 타는 것, 그리고 이 갈래를 잘 타는 논의를 사무국과 센터가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 이 전반적인 정치 제도 개선 활동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 제안서를 쓴다는 것만 사실 계속 예를 들면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버리면 사실 근거가 없는데 정책 제안서를 쓴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제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만들어 나가보자. 그리고 센터가 바라는 것은 오래 하셨던 분들이 내년 다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 예를 들면 속성 있게 예를 들면 무언가를 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이야기 드려봅니다. 요것도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어서요. 요것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실습하기 전에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인데요. 부산시 자료나 이제 이 수치를 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않던 숫자를 보게 되잖아요. 막 조 단위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일상 살면서 사실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 단위 넘어서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적어봤는데요. 숫자를 다 요약해서 씁니다. 그래서 2021년도 부산시 예산인데요. 혹시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13조죠. 13조입니다. 13조 점점점점 이렇게 들어가죠. 원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세 단위를 떼고 1,000원을 붙이기도 하고요. 6단위를 떼고 100만 원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8단위를 떼고 1억 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자금은 보통 이제 자금 규모는 보통 1,000원 단위로 다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큰 예산이 100만 원 단위로 보통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럼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 100만 원 여기 지워버리면 지워버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예산표에는 위에 보면은 그 단위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꼭 해보시는 게 좋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행정에 대한 이해를 좀 정리해 보자고 이제 가져온 것인데, 제가 아까 신규 사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행정은 계속 사업을 선호를 할까요? 신규 사업을 선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팅으로 혹시 크게 잘 안 들려가지고요. 계속 사업.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연속성 있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신규 사업에 대한 선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일, 내용을 짜야 되는 일,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이 수반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기는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는 어필을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를 들면 청년 정책이 많이 예를 들면 인지가 달라져가지고 신규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부산시는 일단 행정 의지가 높은 상태긴 해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생기고 있긴 하거든요. 이것은 약간 올해 청년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싶고요. 정책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연구용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걸 행정에 선호할 것 같으세요? 수요조사.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선호를 하고요. 연구용역은 사실 예를 들면 그 연구과제를 별도로 또 세팅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고 정책을 도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연구조사를 잘해서 정책을 도입하는 게 진짜 좋은 일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근거 데이터들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연구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긴 하죠. 그리고 수요조사의 한계는 행정이 예를 들면 만날 수 있는 시민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행하는 수요조사는 현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고요. 정책 집행은 이제 직접 사업이나 간접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할 것 같으세요, 현정이? 간접이라고 얘기하셨고 뒤에 혹시 상황에 따라서 저게 명답이긴 한데요. 간접 사업을 선호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장단이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 좋을 사업이 있고요. 간접 사업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좋을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몇 년간 단연간의 경험을 거쳐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출연기관으로 센터로 내겨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사업이에요. 뭐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죠.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사업 정책도 직접 사업보다 간접 사업이 더 좋다라고 예를 들면 내부에서 평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간접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여기서 수반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 주체가 필요한 거죠. 근데 부산시 현재 그 주체가 바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정책 제안의 사업 플러스 그 기반을 만드는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정책 결정 과정이나 감시평가는 아까 이야기를 쭉 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앞에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그 과정에 우리는 왜 정책 제안서 논의를 하는가, 그리고 제도 개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행위 외에도 사실 이런저런 것들이 같이 작동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우리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것이 정책 제안서를 부과시킬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